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특검팀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의 뇌물죄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턱밑까지 접근한 모습입니다. 한편 어제 돌아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지금 돌아오게 된 건데 공항에서부터 굉장한 많은 인파가 좀 몰렸습니다. 애초에 이제 저 반기문 측근에서는 좀 과도한 어떤 환대 행사는 좀 자제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어제 귀국 현장을. 일단 현장 자체에서 나온 그 환영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이 통합이라는 이런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좀 낮은 자세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아마 들어오기 직전부터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딧불이니 이런 그 자생적인 단체들의 어떤 환영 행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자제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반기문 전 유엔 전 사무총장이 10년간의 어떤 국내 정치 공백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인식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본인의 발언에 의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관에 빠져 있다는 얘기부터 해서,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얼마든지 몸을 불사르겠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상황이고 또 이런 위급한 상황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또 본인이 어떻게 극복을 하시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각오를 하고 돌아오지 않았나.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기 때문에 이 정치권은 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또 대권 어떤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어떤 대권 패턴하고 네. 그다음 반기문 총장이 귀국함으로 해서 이 대권 패턴이 조금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반기문 총장이 어떤 행보를 할지 굉장히 이제 관심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장 오늘 오전에 이제 현충원을 갔습니다. 이제 가서 역대 대통령 묘역을 모두 이제 참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 의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그 반기문 전 총장이죠. 전 총장이 돌아오셔서 귀국 일성이 정치권의 대통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인 포지션을 어느 특정한 정파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는 보수, 중도, 나아가서는 진보까지 아우르겠다는 그런 대통합의 메시지를 밝혔기 때문에 당연하게 오늘 그 국립현충원 묘역도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 박정희 또 최규하 대통령은 여기는 안 계십니다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다 아우르는 그런 행보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제 돌아서 본인께서 그 반기문 전 총장이 하신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또 메시지가 이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 교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기성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패권 그리고 기득권 정치라고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자신이 지금 펼칠 수 있는 앞으로 펼쳐나가는 정치가 새 정치고 또 새로운 비전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이 자신이 이 지금 이 상당히 국가적 혼선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책임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 통합적인 행보를 통해서 내가 이 책임자라는 걸 좀 부각시키는데 첫 번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대권 어제도 이제 기자회견 그 질문을 받으면서 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 대선 출마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대권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패권과 기득권은 안 된다 이런 말을 또 강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대권에서 이제 맞붙게 될 문재인 전 대표를 좀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정치를 낡은 정치 세력을 일단 규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가장 지금 그 문재인 대표나 혹은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최대 지금 문재인 대표의 적으로 보면은
결국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단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아마 내심으로는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한판 승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이제 다분히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안 했지 않습니까? 또 네. 지금 제가 볼 때도 지금 대선 출마를 한다는 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설 전까지는 뭐냐면은 국내 정치를 좀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후에 이제 어떤 상황을 봐서 대선 후보 선언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먼저 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또 징을 맞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런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일단 행보는 어쨌든 지금 이제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념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념적인 데서 진보니 그다음에 뭐 보수니 이런 이념적인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첫 행보가 오늘은 공식적으로 현충원 참배잖아요. 네. 현충원 참배이기 때문에 현충원 참배에서도 전직 대통령들 모두를 참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념적인 프레임에서 나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향하는 또 지향점도 이것은 다르다. 결국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지향하는 것은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위기에 대한민국 총체적인 위기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인물이다. 그 인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대선을 치르겠다는 그런 좀 의도가 깔려 있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주말 일정도 굉장합니다. 일단은 고향인 충북 음성을 찾게 되고요. 광주, 부산, 대구 뭐 그야말로 이제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뭐 대권 도전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지금 시작을 네. 하는 거거든요.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대통합, 사회 경제적으로는 대타협이라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상징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소를 다 지금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내일은 아무래도 고향에 가서 이 어머님도 계시니까 어머님에게 앉아 이 기국 인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고향에 계신 뭐 이 또 그 친인척들 그리고 또 선산에 아마 기국 보고를 하는 행보는 뭐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제 그 뒤에 주목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강주에서는 5.18 민주묘지를 가고 그리고 또 부산에는 또 유엔묘지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유엔묘지도 들고 그리고 바로 또 인근에 있는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친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배신자 논리를 아마 그 좀 이 행동으로 좀 공박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TK가 보수의 본산이라고 한다면 보수의 그 표를 예상을 해서라도 지금 그 지난번에 갔던 하회마을도 그렇죠. 들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대구에서 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서문시 상인들이 상당히 낙담하고 있는 네. 서문시장도 들리는 걸 본다고 한다면 뭐 진보에서 보수의 모든 주요 키포인트를 다 오르겠다는 그런 정치적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욕심에 해당되는 네, 그런 네. 행보를 하는 겁니다만은 뭐 저는 뭐 그 행보 자체는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모든 뭐 대선주자들이 그렇게 통합 행보를 하는 건 당연하게 보입니다만은 문제는 이 통합 행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비전들이 무엇이냐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의 지지율을 그러니까 이 척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적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구체적인 그 액션 그렇죠. 플랜을 보여줘야 된다. 액션 플랜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 국내에서 10년 동안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내 현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좀 알고 있을까? 국내 현안에 정말 시급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을까? 이런 그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아마 반기문 전 총장이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아마 몇몇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는 제대로 좀 이렇게 그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한일 그 위안부 그 문제 합의 부분에서 본인이 그때 상당히 잘했다고 격려를 했지만 지금 부산 그 일본 영사관 앞에 손해상 실질 문제 그렇죠. 그걸로 해가 한일 관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합의를 한 거는 이 양국 간에 상당히 외교적으로 이제 딜레마에 있던 부분이 합의가 됐다는 부분에는 내가 칭송을 한 거지만 네. 칭찬을 한 거지만 그러나 그 10억이라는 돈이 손해상 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
이런 발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 기조보다는 야당의 그런 중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또 주목되는 점은 이 재벌 개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이것도 사실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불거진 문제가 재벌 개혁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 재벌 개혁에서도 상당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지금 그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이 좀 그 해결책을 나름대로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그 무엇보다도 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불공정, 또 그 부의 양극화 이런 부분들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정책 아젠다가 약간은 자클릭에 조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하는 게요. 지금 이제 반기문 총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국내 정치에서 잠깐 벗어나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귀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정치적인 행보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국내 정치에 매몰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또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식상한 느낌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자칫하면은 이 구태의연한 모습이 볼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지금 내걸었던 지금 통합의 메시지 네. 이것은 뭐냐면 대타협 통합의 메시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을 굉장히 헤아리고 보살핀다는 모습 이런 상황으로 이 사실 그 국민들을 보살피고 살피는 이런 민심 투어가 오히려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무 정치공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국민들이 또 다른 그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뭐 정책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구체성을 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막상 정치적으로 선언을 했을 경우에 대선 네. 선언을 했을 적에 그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다른 지금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도 지금 대선 후보를 뭐 출마를 선언한 적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만큼은 유독 지금 12월부터 마치 지금 대선 주자를 선언한 것처럼 또 그 이상의 대선 주자처럼 지금 무슨 뭐 국정 아젠다라든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외교, 안보, 통일, 경제 뭐 다 지금 정치에 대해서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좀 상반된 모습으로 좀 가지 않겠나. 좀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제가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서민적이고 또 국민들을 보살피고 보듬는 이런 모습으로 당분간은 좀 가지 않겠나. 제가 볼 때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좀 정치적으로 이 움직이면은 별로 좋지 않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네. 또 한 번 이제 어떤 뭐 정치적인 인사들, 뭐 예를 들어 김종인 그 전 대표라든가 손학규 대표라든가 또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간중간에서 만나면서 예. 이 상황을 좀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좀 행보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언젠가는 이제 뭐 정책적인 비전도 내놔야 할 것 같고요. 또 뭐 검증의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이렇게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한 것이 과연 지지율에는 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지율은 일단 뭐 지금 나름대로 돌아와서 공항에서 상당히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분명히 누릴 겁니다. 누릴 거고. 근데 지금 뭐 그 우리 허 이사장께서는 뭐 지금 그 반기문 전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저도 뭐 그게 나름대로 공감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으로 본다면 반기문 총장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저기 지금 놓고 있지만 대선 지지율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오차 범위 밖으로 이제 좀 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이번 그 탄핵 그 심판이 뭐 언제 그 결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수의 관측이 한 3월 초라고 본다고 한다면 네. 대선이 그러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언제 지금 이제 자신이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달 말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 설날 그 연휴 기간 동안 그렇죠. 설날 밥상머리 민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길 잡으려고 한다면 자신이 돌아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광폭 행보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연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정치를 할 것이냐, 어떠한 그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이 팍팍한 삶을 좀 더
여유 있게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이 국가적인 혼선을 나름대로 통합하고 정리해낼 수 있는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은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 밥상머리 민심에서 나름대로 이 지지율 상승의 이 그 동력을 갖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6월 달에는 오히려 그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놓은 이야기가 바로 2월 위기설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네.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이 있습니까? 자기의 조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지금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기대와 지지율인데, 그것이 빠진다고 한다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나서야 될 이 여러 가지 명분과 이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달 설 전에는 반기문 총장 표 정치가 뭔지는 분명히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아까 차 교수님과 좀 다른 이제 뭐 결국 뭐 다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네. 반기문 총장이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게 뭐 캠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행보를 하다 보면은 그 지역 현안 그 지역에마다 다니면은 결국 마스크 끼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면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지만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국정 철학이라든가 자신의 신념, 정책 신념 이런 것들을 정책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 지금 지지율이 2월 위기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2월 위기설은 좀 오히려 그 반대 그러니까 그 반기문 사무총장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설을 흘리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들어오자마자 당장 지금 이제 그 검증 지금 과정을 지금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검증 그 과정에서도 본인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더 좀 인과관계를 충분히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도표도 봤습니다만은 단독 비행이 20%예요. 단독 비행의 20%이기 때문에 네. 저 20%는 고정 지지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설을 전후로 해서 사실 그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게 중간 지대에 있던 네. 그 유권자들이 예. 네. 표심들이 결국은 지금은 이제 그 문재인 대표 쪽으로 갈 수 있는 지금 그 뭐랄까 지지층들이 거의 다 왔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27%, 29%, 30%까지 가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는 분들은 결국은 지금 어떤 것도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는데 네. 일단 반기문 총장께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간 지대에 있는 표심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 20%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문재인 대표를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정말 출마를 할 수 있을까? 네네. 이런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어제 귀국함으로써 거의 내용들이 본인이 출마 의지를 거의 100% 밝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이제 출마를 한 거나 다름없구나 하는 순간에 모이면서 사실 올라갈 길밖에 그렇죠. 없다. 귀국 효과를 저는 충분히 노렸다고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 지금 20% 네. 나머지 20% 갖고 지금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난센스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허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 단독 비행도 얘기했지만 단독 비행 말고도 이제 아까 뭐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런 전망도 실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난다면 만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좀 전망을 그러니까 하시나요? 본인이 지금 이제 이렇게 김종인, 손학규, 안철수 이런 분들을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이제 독자적인 창당을 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독자적 신당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지금 갖고 독자적인 그 조직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누구 세력과 손을 잡으면 그 세력이 갖고 있는 정치적 플랫폼에 몸을 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게 되면 그쪽의 정파의 이미지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뭐 김종인, 뭐 손학규, 안철수 이런 분들하고 만나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 앞집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반기문 중심의 반기문표 정치가 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들하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 타협점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뭐 물론 뭐 개헌이라는 그 고리를 통해서 이 향후 자기가 집권하고 난 뒤에 개헌을 통해서
이 권력을 분배하는 그런 방안도 아마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들이 그런 제안을 할 경우에는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정치 대통합, 정치권 대통합, 네. 이 그 패권과 기득권 세력을 배제하는 그러한 명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하고 이 만나는 거지만 저는 뭐 그렇게 그분들하고 가는 부분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연대보다는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만약에 반기문 전 총장은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자신이 밖에 나와서 국민의당 밖을 나와갖고 잡는 것보다는 국민의당 모셔와서 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 자신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고 싶어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타협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이 관철해낼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결국 국민의 지지율이거든요. 네. 바로 그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자꾸 오늘 지금 차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거기 자꾸 다를 수는 있는데 있겠죠. 네. 지금 이제 그 주도권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 반기문 총장의 평소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지금 그 대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보면은 주도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협치 쪽에다 무게를 두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손학규 대표라든가 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또 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거 만난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를 협치를 하겠다는 거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번에 대선에서 뭔가를 임하겠다고 하면은 다 그분들이 다 전부 다 나름대로 주도권을 전려하죠. 그러나 지금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평소 스타일로 보면은 상당히 협치하고 양보하면서 뭔가를 통합을 끌어내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만약에 그걸 주도권 싸움으로 비치게 되면은 그러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제 했던 그 메시지는 정말로 그거는 무용지물이고 그거는 이중적인 플레이밖에 없다. 정말로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아니고 반기문 총장이 어제 내놓은 이 대통합의 메시지, 대타협의 메시지가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은 결코 아마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타협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협치를 하면서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결국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만 내세울 수도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일정 부분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뭔가를 타협을 이루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겠나 본인이.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대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조기 대선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현행 헌법하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본선 티켓은 한 장밖에 없는데 그 양보라는 것이 가장 큰 양보는 후보를 양보하는 건데 후보가 양보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 양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 협치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어차피 지금 대선은 뭐 이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에서 권력을 분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대표 선수로 나가서 예를 들면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개헌을 해서 당신들하고는 어떻게 나누자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그 말이 좋은 말로는 협치라는 이야기로 포장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 정치 그 실체는 뭡니까? 결국은 그 이니셔티브는 내가 지고 가겠다. 후보직은 내가 갖고 와야 된다. 그 부분을 양보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조금 이제- 잠시만요. 네. 말씀 듣기 전에 조금 전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포인트나 좀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31%를 기록했고요.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20%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고요. 나머지 주자들도 소폭의 변화가 있었지만 일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을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이제 안 됐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네네. 있기는 합니다. 이게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도 좀 그리고 싶긴 지금 문재인 대표가 31% 지도자 선호도가 나온 것은 저는 네.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표는 지금 탄핵 정국의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지금 그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31%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자기 정치 지도자 선호에 대해서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본인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거의 다 베일에 가려졌다고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의 어떤 자기 지도자 선호도가 일단은 반영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 귀국이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는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저희가 지금 조사 기간을 좀 보니까요. 네. 1월 10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어제까지죠. 네, 그러니까 네. 어제까지 어제까지는 조사해서 오늘 나온 거니까 네, 네. 어제 오후에 5시에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그것은 네.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오전까지 되지 5시까지 해서 발표하지는 네, 일단 않았을 거라고. 시기적으로는 그걸 그렇다는 시기적으로 점을.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거는 뭐 굉장히 문재인 대표도 정상적이고 또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정상적으로 저게 나왔다고 저는 보고 그러나 이제 오늘 이후에 오늘부터 반영되는 이 또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행보와 그렇죠.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반영돼서 어떻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지켜볼 만한 것이죠. 그런데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어제 또 오후 5시에 돌았기 때문에 그 귀국의 모습을 반영이 안 됐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반기문 총장이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일 수 있다. 그런데 왜 저렇게 가면 제자리 걸음을 했느냐? 저는 뭐 반기문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가장 결정적인 의혹이 이번에 자신의 동생과 조카를 둘러싼 의혹이 네. 터져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조카가 그 자신의 큰아버지인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 총장직에 있다는 걸 갖다가 이용해서 뭔가 사기를 하려고 했다는 혐의가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이 지금 반기문 총장의 지금 이제 이 지지율을 잡는 또 하나의 이 큰 이 일종의 그 정치적인 그 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본인이 이 지금 자신을 둘러싼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어떻게 통과해 나가느냐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귀국 현장에서 기자들이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게 저런 부분입니다. 네. 그 이제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 이제 검증이 이제 아무것도 안 됐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뭐 그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냥 아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국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줘야 된다.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명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어제 정도의 해명은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는 어제 정도에 갖고 해명을 했으면 일반 국민들이 과연 그걸 납득하겠냐 하는 거죠. 저도 네.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준이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그 지방 행보를 하면서 또 민생 투어를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기자들이 아마 질문할 겁니다. 예. 또 언론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또 제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좀 끊어주는 더 이상 확대 안 될 수 있는 그런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해명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일 때는 본인은 어떻게 할 건지 거치 문제까지도 아마 거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아마 그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 봅니다. 저는 뭐 어제 박연차 그 전 태강실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왜 이런 의혹이 나온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네. 그런 반박을 말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명예를 지금 이렇게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당당하게 고발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그 앞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정정 보도는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해서 보도를 했던 시사저널 측에서 우린 자신 있다. 우리 고발해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이렇게 당당하다면 법적으로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방법이 자신의 의혹을 털 수 있는 저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또 질문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유엔 결의 11조를 위반한 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물론 일단은 뭐 대선 출마 전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명확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본인은 뭐 자신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유엔 그 결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임명직에 국한된 거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은 선출직이니까 관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유엔 결의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유엔 총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 주요한 정보들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들고 가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에 그 고국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유엔 결의문의 취지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유엔 결의문에서는 이 지금 그 반기문 전 총장이 물론 그 앞에도 뭐 쿠르트 발타임 같은 경우도 오스트리아 그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퇴직하고 나서 2년 정도의 텀이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반기문 총장은 조기대 있어야 될 경우는 퇴임하고 나서 거의 3개월, 4개월 만에 대통령직에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유엔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전직 바로 전임 총장이 유엔 결의안을 이렇게 위배해도 되느냐? 그
아마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지금 그 대처할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아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뭐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유엔 그 헌장 같은 경우는 강제 저항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또 문제시를 삼으려면 도덕적인 문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어쨌든 그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자신 있다고 판단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그 유엔 그 헌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고 네, 국민들이 네. 이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그 있었던 정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실 국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러나 네. 그것을 국익에 반해서 쓴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일장일단이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일단 경쟁 주자들은 사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귀국에 대해서 별로 평을 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아끼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시나요? 아직 뭐 반기문 총장이 공식적으로 지금 대권 도전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지금 세계 대통령 자리라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직을 뭐 하여튼 큰 탈 없이 이 대과 없이 잘 치르고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타 이야기한다는 거는 정치적 또 도의상 약간 조금 무리가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하고 정치적 무대에 앉아 링에 본격적으로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뭐 혈투를 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가 좀 이번 분에 그러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번 대선만큼은 좀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선택의 네. 폭이 넓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선 주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와서 페어플레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거티브가 아니고 국민들은 그 포지티브 선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경선 과정을 통하고 누구든지 검증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깨끗한 경선도 되고 또 깨끗한 그 선거가 될 수만 있다면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뽑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장점이라는 것을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기 때문에 너무 뭐 누구는 이번 대선에 나오면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선별적으로 뭔가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누구든지 대선 주자로 뛰어들면은 그 사람은 반길 필요가 있다. 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대선 후보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네. 반 전 사무총장이 어쨌든 그 유엔에서 어떤 경험과 경력들을 가지고 국내 어떤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을 들어보면 사실 그거 정권 교체 아니고 뭐랄까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어느 특정 정파의 그런 포지셔닝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수에서 진보까지 아우르는 그런 강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각이 잘 안 쓰잖아요. 네, 네. 그러나 지금 어차피 지금 새누리당도 어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다시피 소위 말하는 그 구여권 세력들이 또 그리고 또 반기문 전 총장의 진영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일각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통합 행보를 그 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지금 자신의 진영에 예를 들면 중도나 진보를 표방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막 그런 것도 아마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봐라. 네. 저분이 저렇게 뭐 중도나 진보까지 아우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수 후보 아니냐. 네. 결국은 바로 그 때문에 있어서 결국 내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강하게 포지셔닝 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이 전술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반 전 총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검증 과정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